춘몽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영화 내용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4명의 인물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은평구 수색동 조용한 동네에서 한물간 건달 익준, 탈북자 정범, 어리버리한 듯 조금 모자란 느낌까지 주는 집주인 아들 종빈, 그리고 이 세 남자가 사랑하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출신의 여인 예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리는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고향 주막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는데 이곳은 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죠. 영화가 시작하면은 이렇게 익준, 정범, 종빈 세 남자의 특징을 보여주며 이들이 예리라고 하는 여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수색동이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흑백 화면을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이야기인데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게 이 세 명의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똥파리, 용서받지 못한 자, 무산일기. 이 모두 세 남자가 자신이 감독으로 나서고 주연으로 한 영화, 굉장히 호평을 받은 작품의 인물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본 한국인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친절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도 이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디로 시작을 했던 마이너한 성향의 사람이죠. 과거에는 죽음에 관한 무거운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죽음과 꿈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서 영화 속에 녹여내고 있죠. 이 세 명의 배우들과 마이너한 성향의 감독이 잘 하모니를 이루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일단 표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점을 짚어보자면은 오프닝 크레딧이 영화 시작 후 20분이 넘어서야 올라온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 영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무엇이었나 다시 묻게 되고, 그리고 그런 특성들이 이전의 영화의 캐릭터를 이 영화 내로 반영하는 그런 특성과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오프닝 크레딧이 그렇게 늦게 나오게 되면서 이 영화가 둘로 나눠지거든. 근데 그 둘로 나눠진 영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은 최소한 4개 이상의 영화가 접붙여진 형태란 거지. 무산일기와 용서받지 못한 자와 똥파리와 뭐 기타 등등 그런 영화들이 접붙여진 영화라는 거지. 확실히 나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예리가 꿈을 꾸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예리의 현실 속 모습 같기도 하고 예리가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가 아닐까, 죽음과 꿈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극 중에는 예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세 남자와 놀다가 갑작스레 사라져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고 본인의 삶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장롱 속에 관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영화 말미에는 대놓고 예리가 죽었다는 것처럼 명정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식물이 인간이었던 아버지가 깨어나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들이 현실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 그리고 일반적인 기승전결을 따르는 서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를 하려면은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식물인간인 아버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질 않나. 움직일 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골목에서 나타나질 않나. 산에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굉장히 이 구조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배우들 덕분에 낯설은 구조를 굉장히 친절하게 들려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장유아 감독의 영화는 못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 3명은 영화인이라면 다들 봤을 인물들이잖아요. 그치. 연출은 낯설지만 배우는 낯익은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특별 출연하는 사람이 신민아, 강산회 이런 사람들은 뭐 대중적으로도 너무 유명하니까 친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여주인공도 한예리가 최악의 하루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실험적인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듯 영화가 굉장히 낯선 형식이지만 배우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악으로 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박자, 굉장히 낯선 형식인데 악기들이 친숙한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악기들로 어려운 법한 음악을 연주해줬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면은 꿈과 거울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꿈이거든.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꿈이고 꿈에는 기승전결이 없잖아. 서사가 없지 당연히. 그쵸. 그리고 언제 어떻게 증발될지 모르고. 근데 그게 영화라는 거지 사실. 영화라는 거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핵심인 매체가 아니잖아.
영화라는 거는 순간과 샷과 그 샷 속에 담긴 캐릭터나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매체지 구구절절하게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매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럴 거면은 드라마를 하는 게 맞고 혹은 소설을 쓰는 게 맞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화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은 보다 상징적인 소재들 그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밀도 있게 축약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그 영화라는 매체가 관객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말을 거는 거고. 그래서 인과관계는 없지만 충분히 말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런 게 결국 영화고 영화가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는 측면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꿈이 영화가 되는 거고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영화에는 유독 거울이 또 많이 등장해. 그거는 꽤 노골적인 거지. 이 영화가 비추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암시하는 거고 그럼 뭘 비추고 있냐 하면은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영화야.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그 전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이 서로를 비춰. 그리고 그 뒤에도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지. 그리고 그 장면들은 서로를 비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지. 그러면서 최소한 4개 이상의 영화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고 거울처럼 그렇게 영화끼리 대화하고 인물끼리 대화하고 영화 안에서 영화 자체가 자기 회귀적인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영화가 구성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관객에게도 말을 걸어오는 셈이 되는 거지. 그치. 거울은 서로 비추면은 무한히 그 상이 맺히잖아. 거울 두 개 서로 바라보게 하면은 이렇게 무한하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쵸. 거울 안에 거울 있고 거울 안에 거울 있고. 것처럼 이 영화도 무수히 많은 거울들을 영화 안에 배치해놨어. 영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지. 이 영화 자체가 거울이니까. 그럼 그 거울에는 결국 누가 가장 핵심적으로 비치냐? 관객이 비치는 거거든. 그리고 관객의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색력, 북한 사람, 조선족 뭐 이런 이야기 남의 이야기잖아. 그치. 객석에 앉아가지고 스크린 보고서 감상하고서 나가면 끝이야 보통.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오늘 영화 이렇게 봤네.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라고. 그치. 근데 영화 안의 인물들과 그리고 영화 자체와 그리고 영화에서 암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고 결정적으로 스크린이 나를 비추고 있어. 이게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당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전혀 무관했던 이야기들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그냥 스크린 속의 픽션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나의 얼굴을 비추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거울과 꿈이라는 소재가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바탕 2시간 동안 꿈을 꾸고서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거지. 현실이라는. 멋진 비유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거울끼리 마주봤을 때 상은 무한한데 우리가 보는 거울의 각도에 따라 비추는 상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이 영화도 우리가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거기에 보여지는 상이 맺힐 뿐인 거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그 영화끼리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무한한 시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무한할 수 있는 세계를 갖다 놓은 거네 영화 속에. 그러니까 왜 흔히들 시네필들이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언뜻 생각하면은 무슨 세상이 영화야. 중이병스럽지.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영화를 보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영화 안에 담긴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자체가 나를 관찰하고 가는 거기도 하지.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나와서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현실과 영화가 서로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영화는 내가 영화를 분석하는 걸로 끝이잖아. 내가 그치. 영화를 감상하고 가는 걸로 끝이고. 근데 이런 영화들은 영화가 나를 분석하는 거지, 도리어. 오, 존나 어렵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나를 읽을 수밖에 없잖아. 앞서 말했듯이. 되려 영화에게 나를 분석당하는 거지.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고.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잠깐 꿈꾸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 자체를 꿈으로써 돌이켜보게 되고 영화와 대조해보게 되고 그런 거지. 그 점에서 훨씬 열린 거고 쌍방향적인 거지. 이런 시도가 새로운 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예술 영화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될 태도라고 보는데 이 영화에서 고유성을 갖고 있는 거는 무엇을 비출 것인가. 당연히 관객의 얼굴을 비추는 건 맞는데 관객의 얼굴에 뭘 비춰주느냐.
그 소재를 굉장히 잘 선별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얘기했듯이 조선족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간질 환자라든지 꿈처럼 휘발되어 버리는 정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게 이 영화의 개성인 거지. 이쯤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영화 저 영화 인디에서 재밌었던 영화들의 캐릭터만 가져와서 그냥 영화 속에 우겨놓고 에피소드를 넣으면 그러면 뭐 재밌는 영화 되겠네. 앞으로도 그런 어벤져스스러운 영화의 꿈 시리즈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엇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영화끼리 비추고 무한한 상이 맺혔을 때 인물들은 뭘 하면서 놀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놀까? 그 지점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영화를 살펴보면 예리 아버지로 나오는 이준동 배우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현실을 버리고선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어. 그치. 왜냐하면은 관객들 같은 경우엔 4명의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들을 모두 봤고 현실에서의 이미지를 이 영화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친절한 현실에서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준동이라고 하는 배우도 현실에서의 레퍼런스를 가져다 쓴 것 같아. 식물 제작자인 거지. 그치, 한국에서 칸을 제일 많이 갔다 온 제작자잖아. 그리고 작품성 있는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영화에선 대놓고 식물인간으로 나와. 영화에서 제작만 했지 뭐 출연을 하고 영화 속에서 놀아본 적은 없는 사람이니까 그치. 영화에서는 사실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게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 배우들이 몸을 닦아줘야 되는 거지. 그쵸.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바람 피워가지고 예리가 지금 고통받게 만들었어. 웃긴 거잖아. 제작자를 가지고 영화 속의 인물들이 이렇게 가지고 그치. 논다는 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이준동이라고 하는 제작자 때문에 영화 속의 인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오아시스 생각해봐. 시 화이에서 나빠를 죽여. 그치. 미랑 생각해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단 말이야. 그게 이 영화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신선한 유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의도했다는 게 분명한 것 중 하나가 4명이 영화를 보러 가잖아. 그때 양익준이 국수 하루 종일 처먹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비꼬잖아.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이 다른 영화 보면서 저딴 영화가 또 있냐고 이런 영화 속에서 영화를 또 비판하는 그치. 거지. 스크린을 마주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영화 속의 세계를 아예 구현해 놓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는 영화들을 또 보면서. 마치 데드풀이 다른 어벤져스 시리즈 이렇게 극장에서 보면서 아씨 나보다 약한 새끼들이 뭐 깝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네타 개그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지. 뭐 버드맨에서 리건이 자살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쵸. 객석을 바라보면서 자살하잖아.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있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영화는 예리가 주인공이라서 예리의 꿈인지 예리의 사후 세계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준동 제작자의 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러한 근거가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식물인간이 갑자기 영화 속에 나레이션이 등장하고 휠체어가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골목에서 뜬금없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준동의 꿈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예리가 죽었다는 화면이 나오고 영정사전이 보이고 컬러를 되찾았을 땐 이준동이 일어나서 걸어가. 컬러가 생겼을 때는 영화라고 하는 꿈이 이준동이 꾸고 있던 그 흑백의 꿈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영화는 예리의 꿈보다는 이준동 제작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꿈꾸고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영화들의 캐릭터들 그 생경한 모습들을 흑백이라고 하는 수색동의 배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요.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자체가 마치 꿈속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관념 속의 상상처럼 서로 복제되고 쪼개진 거에 가깝다고 봐. 그러니까 말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이덴티티 같은 거지. 아 그쵸 13 아이덴티티였나?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의 자아가 13개로 쪼개지잖아. 그래서 그쵸. 자아들끼리 서로 경합을 벌이고 뭐 서로 죽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한 사람의 관념 노름인 거잖아. 한 사람의 시선이고 한 사람의 꿈인 거고. 그치. 물론 그 영화에서는 좀 더 오락적으로 반전잼을 의도한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긴 했는데 이게 꽤 재밌는 소재잖아. 그리고 이런 식의 소설이 한국에 또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진기행이 있죠. 무진기행 보면은 무진이라는 안개 깜깜해가지고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골에 가서 며칠 보내다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안개처럼 모든 이야기가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소설이지. 마치 그것처럼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 모두가 한 사람의 관념의 일부인 거지. 그리고 역할 노름을 하고 있는 거고, 관념 속에서. 마치 꿈에서 조리 없이 논리 없이 아무 사람이나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헛소리하고 지나가고 뭐 그런 것처럼. 그 점에서 꿈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내 관념의 반영인 거잖아. 그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정신이 놀고 있는 거지. 인터뷰 중에 실제로 장률이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 뭐 세 사람의 한정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든 등장인물이 뭐 그런 식이다. 그러면 꿈을 꾸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지. 관객이라는 거지. 이준동 제작자라는 해석도 굉장히 재밌고 그게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꿈을 지금 꾸고 있고 익준과 예리와 정범과 종빈 등등의 인물들이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라는 식의 생각이 좀 더 재밌지 않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해야 그리고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와 이 전혀 관계없는 극 중의 인물들이 연관성이 생기는 거잖아. 필연성이 생기는 거고. 난 스미스의 의견은 확실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춘몽이라고 하는 영화를 선택했을 때 이 영화의 포스터를 봤을 때 우린 사실 이미 이 영화를 본 거나 다름없어. 춘몽, 뭔가 꿈 같은 얘기겠네. 뭔가 앞뒤도 안 맞겠지만 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겠네. 포스터 보니까 흑백. 그리고 약간 초록색의 색감이 있어. 이 영화도 실제로 흑백이긴 하지만 컬러피컬로 찍어보니까 대부분이 초록색이더라고. 딱 봐도 이 영화는 안 봐도 본 거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하는 대충의 생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는 거지. 우리는 이미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우린 이런 꿈을 보겠다라고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거든. 그렇다면 이 영화 안에서는 뭐하고 놀까? 인물들이. 그 와중에 이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처럼 보이는 거는 그 안에 그냥 포함된 내용일 뿐이지 우리가 꾸는 꿈이 맞다는 그 의견을 확실히 공감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그냥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잖아. 그랬을 때 영화는 이미 우리의 꿈인데 그 꿈이 우리를 너무나도 수준 낮게 평가하거나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순간 욕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봤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뭐 꿈의 내용은 자기 전에 결정돼 있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그 꿈이라는 현실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에 맺힌 상 자체로 충분하잖아. 거울에 기승전결이 어딨어. 거울은 그냥 그 순간에 상을 보여줄 뿐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 거울에 담긴 이미지를 다 조합해서 보면은 그게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아닌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게 꿈인 거고 그게 영화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현실이 영화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같아. 그래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창동 같은 경우가 극단의 리얼리즘을 표방했다면 이 영화는 초영화적인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해버리고 서사가 기승전결로 떨어지지 않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에피소드들이 난데없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 중간중간에 기승전결이 있기도 해. 정범의 밀린 임금을 받아준다든지 뜬금없이 휠체어 갑자기 내려가는 잔상이 보여진다든지 갑자기 누군가의 음성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거라고 꿈을 꾸는 거라고 암시를 하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우리가 눕고 의식이 없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인지가 되는 그런 꿈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이었다면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고 익숙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친절한 진행이 되지 않았나. 다만 단점을 꼽자면은 단연 이주영을 꼽고 싶어. 이주영이라는 인물을 넣은 거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잘 갈무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야. 거기서 이주영이 말하는 대사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한예리에게 언니는 C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거는 영화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느껴야지. 그리고 영화가 C라는 거를 사실 말하는 순간에 이 영화의 마법이 깨지는 거지. 마술 트릭을 공개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이주영이 한예리에게 애정을 고백하고 이런 것도 자기적인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더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주영이 여자이기 때문이야.
왜냐면은 이주영이 이거는 남자일 수가 없는 영화거든. 그치. 왜냐면 그러면은 이 영화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싸구려가 돼버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자를 넣었다고 의식이 되거든 나는. 인위적인 요소고 마치 메리수 같은 거지. 메리수. 그리고 그 외에도 회수되지 않은 요소들, 정리되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긴 해. 그리고 그걸 물론 꿈이라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그게 앞뒤 연결이 안 되고 파편화된 서사들이 꿈으로서 전달되는 거랑 인물들의 감정선이라든지 혹은 극에서 등장하는 구성 요소들이 하나도 통합이 안 되고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다 끝나고 봤을 때 영화답게 앞뒤는 안 맞지만 뭐 그게 영화지 라고 끝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잉여들이 있다는 거지. 그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확실하게 공감하는 바이고 내가 이주영 배우를 소개시켜주지 않는 것부터가 얼핏 생각하면은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 이주영 배우를 캐스팅해준 게 아닌가, 꽂아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배역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차라리 빼버리고 그 네 사람만의 이야기로 그냥 몰아가는 게 아니 뭐 특별 출연 정도로만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게 더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치. 당황스럽지. 차라리 장롱에 있는 할머니가 훨씬 나은 요소지.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해. 백두산 천지를 본 적은 없지만 그 물을 만져본 적은 있다. 그런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잖아. 춘목이라는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춘목이라고 하는 영화를 느껴본 적은 있다.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영화가 너무 흐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물이 언니는 시예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 서로의 영화를 비춘다고 했을 때 일정하게 각자의 영화 줄거리가 할애돼야 된다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박정범이 돈을 받아내는 스토리가 있고 양익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토리가 살짝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건달 제의를 받거나 뭐 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반면 윤종빈은 간지라는 개그 캐릭터 이상의 역할이 없잖아. 러닝맨의 이광수 정도 되는 역할 이상으로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꿈이라서 재미있는 캐릭터라서 봐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균형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지. 특별 출연하는 인물들도 다들 잘생기고 다들 이뻐서 신민아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유연석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할 수 없잖아. 다들 익숙한 악기들이잖아. 익숙한 보컬들과 목소리들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설은 영화를 익숙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것의 이유는 없다. 이유가 있었으면은 영화라는 분위기가 깨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단서들은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벤져스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가 됐잖아요. 지금 시대에. 무언가를 구출해내는 그런 인물들이 서로 모여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미 히어로 스토리는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인크레더블도 하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활 밀착형 히어로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할 게 없어. 다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캐릭터로서의 매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 나가수 하는 거지. 그쵸. 뭐 똑같은 노래인데 저 가수가 하니까 다르게 들리고 저 가수가 하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 배우가 저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다른 거일 뿐이라는 거지. 그게 현대 상업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의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춘몽 같은 영화 같은 영화, 꿈 같은 영화, 죽음과 밀접한 영화 그런 것들 그런 장르 속에서 생경하게 뛰노는 우리가 익숙한 아이언맨 같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똥파리 인디한테는 똥파리는 뭐 캡틴 아메리카가 될 수 있잖아요. 윤종빈의 용서받지 못한 자의 종빈 캐릭터도 그렇고 무산일기도 그렇잖아요. 정말 히어로처럼 보일 수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힘든 영화판의 현실에서 영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쵸? 그 사람들한테 히어로들이 나와서 영화 속에서 영화를 뛰놀면서 영화를 보여줬다. 꿈처럼. 거기다가 그렇게 그냥 놀기만 했으면은 시트콤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준동이라고 하는 제작자를 식물인간으로 넣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박장대소 할 수밖에 없는 코미디가 돼버렸다. 정말 영화 안에서만 놀 수 있는 그런 개그들이잖아. 현실과 밀접한 그런 것들이 참 이 영화가 고차원적인 센스와 그런 유머 코드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곱씹고 생각하고 공부할수록 참 재미있게 해석할 여지들이 많은 것 같다. 가볍게 촬영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유머 차원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다차원적인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너무나도 복잡하다.
내가 처음 이 영화 봤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많았고 해석이 안 됐는데 그냥 느낌은 좋다 해서 머물렀는데 참 공부하고 혼자 스스로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많아서 참 나한텐 나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희수님 덕분에 이 영화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리고 저는 별점으로 4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대부분 복제될 수 있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 어떤 이야기든 한번 대중에게 공표되는 순간 진부한 것이 되잖아. 그쵸. 마치 마술 트릭이 한번 공개되면 그 마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아무튼 무슨 학문의 일과를 이뤘어.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은 남이 한 이야기거나 혹은 내가 한 이야기라도 어느 순간에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될 뿐이거든. 그치. 그 사이에 나는 없는 거지. 어차피 누구나 똑같은 내용을 습득하면은 복제되면은 거기에는 국적도 없고 개성도 없고 나라는 사람의 증거는 드러나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건, 그리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감흥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술인 거고 그게 영화인 거고 그게 거울인 거지. 이 현실 세계 굉장히 광대해 보이지만 결국 한번 습득하면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더 이상 고유성을 느낄 수 없게 돼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그거는 현실을 거울로 비추면서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생경하고 신선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결국은 다른 이야기들의 복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무산일기 복제네, 뭐 똥파리 복제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야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게 어찌 보면 대화의 본질인 거지. 대화라는 거는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읊으면 대화가 아니잖아. 그냥 그거는 설명문인 거지 그냥. 그치. 근데 이미 있던 이야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순간 그 전까지 바라봤던 고정된 서사들이 깨어지는 거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모든 걸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각자가 각자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점을 굉장히 잘 지적한 영화다 싶고, 뭐 굳이 이런 걸 목적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귀결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단점들이라든지 미처 손질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네요. 잠깐 얘기하다가 또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영화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고 무슨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싶어서 관객들한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서사 캐릭터가 또 다른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또 그들이 만났을 때 다른 영화를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비판을 할 거냐, 그런 것까지 오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신선하잖아요. 나한테 감정을 강요했던 저 캐릭터가 그리고 저 캐릭터가 이 두 캐릭터가 맞나? 아니 세 캐릭터가 맞나? 그리고 다른 영화 보면서 까대기도 하네. 그런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차원의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런 것들을 보는 관객들의 감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더 복잡 미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희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춘몽인데 전에도 최악의 하루를 추천해주신 기억이 나요. 추천해주시는 영화마다 너무나도 재밌어서 감사드리고 저희 해석이 재밌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춘몽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